1592년 4월 13일 바다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뒤덮은 것은 파도가 아니었어요. 배였습니다. 700척이 넘는 왜군의 암선이 수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처음 본 부산 첨사 정발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전부 적선이란 말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200년, 이 땅에 이런 규모의 침략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 1번대 18,700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이 함락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처참하고도 뼈아픈 20일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해요. 왜 조선은 이토록 무방비 상태였을까요? 사실 경고는 있었습니다. 전쟁 1년 전인 1591년, 조선 조정은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어요. 황윤길과 김성일, 두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돌아온 두 사람의 보고는 정반대였어요. 서인 출신 황윤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전하,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인 출신 김성일이 반박했어요. 황윤길의 말은 과장입니다. 저는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괜히 백성을 동요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황윤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김성일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정을 장악한 세력이 동인이었거든요.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판단을 이긴 겁니다. 조선도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역사적인 내러티브는 당시 조정의 긴박했던 정치적 갈등과 다가올 전쟁의 비극적 예감을 담아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어조로 전달하며 중요한 대목에서 적절한 강조를 통해 청자의 몰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선조는 성곽을 보수하고 군비를 강화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순신 같은 유능한 장수를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년간 이어온 평화에 대비체계가 녹슬어 있었고 전쟁 준비 역량의 상당 부분이 북방 여진족 방어에 이미 투입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통신사의 상반된 보고로 조정이 분열되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절박함이 전군에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조선에 전국시대 100년의 전쟁을 통해 단련된 일본군이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1592년 4월 13일로 돌아갑니다. 부산 첨사 정발은 1000명도 안 되는 군사로 부산 진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앞에 나타난 적은 거의 2만 명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정발 자신이 잘 알았지만 그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키는 장수다. 여기서 죽더라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전투는 처참했어요.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의 활이 한 발 나가는 동안 일본군의 조총은 3발이 불을 뿜었어요. 성벽 위에 조선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정발은 끝까지 싸웠어요. 몸에 총탄을 맞고도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이 함락되던 순간까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부산 진성은 단 반나절 만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날 바로 옆 동래성에서 동래 부사 송상현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부산 진성이 반나절 만에 뚫렸다는 것은 동래성도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뜻이었기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송상현은 밤새 성을 점검했습니다. 성벽은 낮았고 군사는 적었으며 피나눈 백성들까지 가득했습니다. 지킬 방법이 없던 그때 일본군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길을 빌려달라.
길을 비켜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뜻이었고, 실제로 많은 성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송상현의 대답은 달랐어요. 그는 나무패 뒷면에 전사이사 가도난이라 적었습니다.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4월 15일 새벽 동래성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송상현은 관복을 갖춰 입고 성루에 올랐어요. 죽음을 각오한 복장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관기 김섬이 있었어요. 김섬은 떠나라는 송상현의 명을 거부하고 끝까지 남았습니다. 전투는 처절했고 백성들까지 돌과 물을 나르며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 앞에 성벽은 무너져 갔고 성문이 뚫렸습니다. 송상현은 북쪽을 향해 4번 절했어요. 한양에 계신 임금을 향한 마지막 예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김섬도 그의 곁에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래성이 함락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적장마저 감동시킨 충절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산과 동래가 이틀 만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4월 17일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년 평화에 익숙해진 관료들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선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적을 막을 장수가 누가 있느냐? 신하들이 추천한 인물은 신립이었어요. 신립은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혔습니다. 북방 여진족을 상대로 연전연승한 전적이 있었어요. 조정은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신립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신에게 정병 수척만 주신다면 적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는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신립은 평생 기마전을 해왔습니다.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돌파하는 것이 그의 전법이었어요. 하지만 일본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주력 무기는 조총이었어요. 말을 타고 달려드는 기병은 조총의 좋은 표적이 됩니다. 달리는 말 위의 기수를 향해 여러 자루의 조총이 불을 뿜으면 아무리 용맹한 기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신립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조총이라는 무기를 그는 직접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선에도 총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총통과 일본의 조총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어요. 조선 총통은 무거워서 이동이 어렵고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 일본 조총은 가볍고 연사가 빨랐어요. 포르투갈서 전해진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간 이 무기로 내전을 치렀고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신립은 충주에 도착해서 지형을 살폈습니다. 참모들이 조령, 지금의 문경세제에서 적을 막자고 건의했어요. 조령은 좁은 고갯길입니다. 이곳에 진을 치면 적의 대군이 와도 좁은 길목에서 막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좁은 곳에서 싸우면 기병을 쓸 수 없다. 탄금대에서 싸우겠다. 탄금대는 충주 남한강변의 넓은 평지였습니다. 기병을 달리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신립은 자신의 기마전술을 펼칠 장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판단 착오였어요. 4월 28일 탄금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신립의 8,000 기병이 적진을 향해 돌격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열을 정비하고 조총을 켜누고 기다렸습니다. 기병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수천 자루의 조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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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기병들이 낙마하고 뒤따르던 병사들이 쓰러지는 동료들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열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신립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으면서도 적진을 향해 돌격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정예 기병대는 조총 앞에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8,000명의 조선군은 전멸했습니다. 신립은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던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단금대 전투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단금대 패전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 것은 4월 29일 밤이었습니다. 선조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신립이 막아줄 것이라는 희망, 어디선가 원군이 올 것이라는 기대, 그런 것들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이제 한양과 일본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선조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한양을 버리라는 것이냐? 전하의 용체가 보존되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선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4월 30일 새벽 비가 내리는 가운데 궁궐의 문이 열렸어요. 선조와 왕비, 세자, 대신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어두운 새벽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이 도망쳤다.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질렀어요. 200년 조선의 역사가 담긴 궁궐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장혜연도 불탔고 각종 기록을 보관하던 관아들도 잿더미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간 세금 바치고 군역 지고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적이 쳐들어오니까 임금이 먼저 도망쳤어요. 그것도 한마디 말도 없이 어둠 속에 몰래요. 백성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왜 나라를 지켜야 하느냐,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선조의 피난 행렬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길은 진흙탕이었어요. 임금의 행차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습니다. 끼니를 굽는 일도 있었어요. 중간중간 백성들이 길을 막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하, 우리를 버리시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선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록에는 선조가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5월 2일,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부산 상륙 후 단 20일 만이었어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곧이어 가토 기요마사의 2번대, 구로다 나가마사의 3번대가 뒤따랐습니다. 한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금도 없고 군사도 없고 관리들도 없었어요. 궁궐은 이미 불타고 있었고 거리에는 도망치지 못한 백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도시였던 한양이 이렇게 허무하게 적의 손에 떨어졌어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경복궁 터에 섰습니다.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였어요. 조선은 생각보다 약했다.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명나라까지 갈 수 있겠군.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조선의 정교군은 사실상 괴멸됐고 임금은 도망쳤으며 저항다운 저항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군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20일 만에 한양을 내준 조선. 그 처참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총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조총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참패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 200년의 평화가 독이 됐어요. 조선은 건국 이후 큰 전쟁 없이 200년을 보냈습니다. 군대는 형식만 남아 있었고 장수들은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병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고 무기는 낡았습니다. 평화가 오래되면 전쟁을 잊게 돼요. 그리고 전쟁을 잊은 나라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당쟁이 나라를 좀먹었어요. 황윤길과 김성일의 상반된 보고를 기억하시죠? 그 판단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보고는 불안을 야기하고, 불안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묵살한 거예요. 당파의 이익이 나라의 안위보다 앞섰습니다. 셋째, 정보의 부재가 치명적이었어요. 조선은 일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 일본군이 얼마나 강한지, 조총이 어떤 무기인지. 적을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손자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조선은 적도 몰랐고 자신도 몰랐어요. 넷째, 지도층의 무책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령들이 적이 오기도 전에 도망쳤어요. 백성을 버리고 성을 버리고 책임을 버렸습니다. 물론 정발이나 송상현처럼 끝까지 싸운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목숨 보전에만 급급했어요.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20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에요. 평화로운 시기에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방심하면 일이 터졌을 때 손 쓸 수 없어요. 개인의 삶도 나라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도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해야 해요. 귀에 좋은 말만 듣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려울 때 먼저 도망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과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0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임금이 도망치고 정규군이 무너지자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에요. 곽재우, 조헌, 고경명, 김천일. 나라가 자신을 버렸지만 그들은 나라를 버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육지가 무너지는 동안 그는 바다를 지켰어요.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연이은 승리로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정말 20일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7년의 긴 전쟁 끝에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서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혹해요.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20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치욕 속에서 조선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의병을 낳았고 이순신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결국 나라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적인 20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평화로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황윤길의 경고가 온다면 우리는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